다섯 번째 세션의 주제는 우주항공 기술 그리고 방위 산업인데요. 오늘 스트롱 코리아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이 5월 24일은 저희 국민들에게도 우리 국민들에게도 너무나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 3차 누리호 발사가 기다리고 있죠. 앞서 개회식 그리고 특별 강연 조금 전에 이어졌던 세션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3차 누리호 발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우주항공 기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을 함께 해주실 분들 역시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세션은 유창경 한국항공우주산업융합원 원장님께서 좌장으로 함께 해주시겠고요. 또 발표는 미첼 윌리엄스 스카이포츠 한국 지사장님, 그리고 홍재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님, 그리고 김한돌 AP위성 부사장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하죠. 유창경 원장님 그리고 연사님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유창경 원장님께 진행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세션은 우주항공과 그 다음에 이제 방위산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리 발표도 듣고 이제 그 토론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사로 참석해 주신 분은 미첼 윌리엄스 스카이포츠 지사장님, 그 다음에 그 홍재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님, 그 다음 김한돌 AP위성 부사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좌장인 제가 먼저 좀 간단하게 발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분들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을 맡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유창경 교수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소식으로는 오늘 그 누리호 3차 발사가 좀 무산된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워낙 그 복잡게 있고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서 어떤 AI라든가 차세대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다 망라해서 그걸 갖다 우주항공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범위를 우리가 이제 좁혀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종의 이제 운송수단이죠. 딜리버리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사실 이제 오늘 그 관련돼 가지고 우주항공의 이제 핵심 기술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연사님들께서 말씀을 이제 해주실 것이고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학계에서 또 이제 산업계에 있는 분들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보면서 우리가 그 우주항공 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좀 현재 우리 상황도 좀 보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가지고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글로벌 관련해서 우주항공 관련해서 글로벌하게 또는 이제 국내에서 이런 이제 방산업체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1위가 이제 락히드 마틴, 레이시온, 이제 3위가 보잉 이렇게 이제 내려가고 우리나라의 이제 한화, 그 다음에 이제 항공우주 산업이라든가 LIG 넥스원 등이 이제 32, 59위, 이제 62위 등에 이렇게 랭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산 관련된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순위는 좀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들여다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이 회사들이 사실은 전부 다 우주항공하고 직접적인 이제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다. 그래서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주항공 쪽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어떤 이제 첨단 기술들의 이제 집약체로서 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약 86개의 방산업체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30여 업체 정도가 이제 우주항공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어떤 그 방산업체의 영업이익률은 사실은 이제 제조업 평균보다는 좀 낮고, 방산업체의 가동률은 지금 최근 들어오면서 이제 많이 그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주항공 쪽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국내에서 우주항공 방위산업 쪽에 관련된 어떤 이제 그 특징이 뭘까를 생각을 하다가 좀 문제점들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로 좀 정리가 됐어요. 해외의 유수의 그 글로벌 그 우주항공 기업들은 이미 민수 분야하고 군수 분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수 분야가 좀 많이 약한 그런 상태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우주항공 방위 산업을 갖다가 좀 독립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방위 산업은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정부가 이제 산업을 주도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요. 주무부처도 이렇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이 이렇게 이제 각각의 우주항공 방사 쪽의 주무부처로서 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가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서 느낀 부분들인데, 이 부처들이 어떤 이제 보게 되면 부처별로 거기 정해진 이제 법령에 따라 가지고서 각각의 종합발전 계획들을 갖다가 이제 수립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부처들 간에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조율이 덜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역시 저희 같은 경우에 우주항공 방산 쪽으로 많은 그 R&D 자금들이라든가 이런 사업 자금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국책 사업들 간에도 조금 이제 연계성이 부족하다. 최근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는 산업 생태계들이 좀 이렇게 좀 분산되어 있다. 세분화돼 가지고서 각각의 산업이 어떤 규모의 경제까지 성장하는데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품 단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우주항공 방산 쪽에 있는 그 기업들이 생산하는 부품 단위에서는 공통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각각 다른 산업으로 분류를 해서 또 각각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갖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우주항공 방산 산업이 그런 이제 이제 한화라든가 또는 카이 같은 이제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계열화되어 있죠. 참여 기업들이 이제 계열화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런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이 그 산업군 내에서 독자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눈에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중소 중견 기업들, 우주 항공 방산 쪽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좀 이제 사실은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뭐 한두 개 만드는 수준이 아니고 지금 규모가 있게 만들려고 그러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내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적 지원이 여전히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주항공 방위 산업 쪽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이걸 제대로 리드를 해보기 위해서 지금 올해 말 정도에 우주항공청을 지금 개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 우주항공 쪽 관련된 어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주항공청의 주요 기능이 이제 민수 분야 쪽에 R&D를 총괄하고 민수산업 활성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주항공 쪽의 이런 시스템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인증이라든가 안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항상 함께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국토교통부 쪽에서 많이 이제 다루게 되고,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전히 방위사업청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산업적 차원에서의 어떤 부분을 우주항공청 주도로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실무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긴밀히 협조해야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통일되고 또 이제 한 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정책 수립 주기라든가 이런 걸 일치시키고 조사분석 평가도 좀 공동으로 수행을 해가지고서 자료를 공유하는 체계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항공 방산 분야의 중소 중견기업 육성 정책 쪽으로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이런 그 타겟 부품별로 우수 업체를 발굴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으로 간다든가 또는 이제 그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쪽에 저희가 그 절충 교육을 갖다가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주항공 쪽에 관련된 우리가 많은 그 무기들을 이제 수입을 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점이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부분이 있고요. 특히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절충 교육 쪽으로 이거를 원하는 이제 기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또 글로벌 쪽에 이제 절충 교육을 이제 대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우리 그 중소 중견 기업들이 트랙 레코드가 이제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문제를 이제 많이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증대를 위해서 트랙 레코드 확보에 이제 총력을 기해야 되는데 저는 절충 교육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국내 경우에는 방산 분야의 멀티플, 이제 가치 승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이 1.5에서 3배 정도, 그 다음 민수 분야는 한 1에서 2배 정도만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 해외를 보게 되면 캐나다의 경우에는 아주 그냥 다양한 분야 쪽에 멀티플을 부여를 하고, 최대 10배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가치 승수 멀티플을 부여를 해서 그 기업들로 하여금 어떤 그 참여 의지도 높이고, 그 글로벌 방산 업체들도 이렇게 이제 그 해당국에서의 중소기업들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중견 기업들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그 절충 교육에 대한 규모를 오히려 더 확대하고 가치 승수를 많이 인정을 해서 다양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로 가야 되지 않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조금 이게 그 우주항공의 첨단 기술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이제 그 이번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다른 분들 또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발표는 스카이포츠, 예, UAM, AAM, 버티포트 뭐 이런 드론 관련된 회사의 미첼 윌리엄스 한국 지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Pretty cool, right? Hi, everybody. Before I start my presentation today, I'd like to thank the ministry as well as the Academic Daily for having us here. I'm going to speak about something a little bit different than other people have been speaking about today. And so hopefully it will give you an idea of what it is that we do and how we are affecting AAM infrastructure and what we now know as vertiports. Sorry, it's not moving. Oh, okay. So our company is kind of two different areas. So we are infrastructure and we're drone services. So basically, as an overarching theme, you can think of us as an airport and an airline, okay? And we do a number of different things in infrastructure, obviously, landing areas in urban environments for electric air taxis and so on. But to do that, we need to get to that point. And a lot of people see this as the future, but we see it as today. And so
we're trying to build this infrastructure because what goes up must come down. It must have a place to charge. It must have a place to park. And so we're trying to prepare for this rush into the airline industries. Yeah, if you want to change, this one's not working, sorry. Yeah, okay. Oh, sorry. That was my fault. So delivering and operating vertiports is what we do. If you look at kind of the different things that we do, we're a turnkey player, so an end-to-end player, from network and site planning to vertiport planning and design, and then systems and operations. We have some fantastic projects around the globe. One in Dubai, that's a very recent one that I'll show you soon. But in some of these other countries as well. We're headquartered in the United Kingdom, but our Asia Pacific region is run out of Singapore. So if you look at this slide, you can see our first vertiport that we built in 2019 in Singapore, together with Volocopter, which is a major UAM OEM manufacturer. And so, these are some of our core principles. We're an end-to-end solution. We're technology enabled. We're vehicle agnostic. It doesn't matter who's first to get to certification. For us, we want to be able to provide service to you when you land in our vertiport. We want to be able to charge your aircraft. We want to be able to service your aircraft the way that you need it to for your customers. This slide is really here just to show you how extremely complex it is in designing and building a vertiport. There's a lot of things that people don't think of when they see videos of these amazing aircraft landing, people getting out off and on. We don't think about the fact that a lithium-ion battery can burn for 24 hours. And so, you have to have different safety measures put in place to mitigate that. And so we help our customers to be able to understand and design solutions that match their needs. Again, we are vehicle agnostic, so these are some of the unrivaled partnerships that we have with manufacturers. We design and manufacture those according to their needs, and our regulatory expertise kind of speaks to all of the work that we're doing. So it's not really, this is a very wordy slide. You don't need to read everything. It just kind of shows that, we're on various boards around the world, regulatory bodies and boards, where we help to inform, based on our information and our experience, we help to inform and shape the way that this industry is growing. Some of our partnerships, we work, try and work a lot with different partners around the world. One is LAZ Parking in Los Angeles. Another is Park 24, and AirAsia is another one as well. These type of parking related organizations are good for us because they have a flat space. They're usually not too high off of the ground, and they have, great access. And so we look for that as well in some of our partnerships. Some of you who didn't go to the bathroom or grab a coffee during the break might have seen the video that was up there. That was also that was a video showing our vertiport in America, which we did together with Joby. It's called a Living Lab. And a big piece of this UAM industry and how it's going to grow is whether or not people will actually get on it if you put it out there, right? So, can I get a show of hands of who would actually today
if there's an aircraft outside and there's no pilot, it's completely FAA certified, will I get on there and fly to, say, across the river, even to Gangnam? Can I get a show of hands of somebody who would do it today? Okay, some brave ones out there. So most people, we figure, it's going to be, somebody's going to be driving, it's not a car, but we're going to be flying this aircraft, and so we have to be able to put more than 4 people in. Initially, it's going to be 2 people because there's always going to have to be a pilot, right? But when you get to automation, you have to think about an unmanned aircraft. You have to think about how people feel about these drones flying overhead and will they actually ride in them. So we take baby steps to be able to do that. This is a picture of our vertiport testbed in Cergy-Pontoise in Paris. Next year at the Paris Air Show, or next month at the Paris Air Show, we have a large delegation of people from Korea coming to visit us there. And the reason why is because it's a working vertiport. It's a testbed for a lot of the different flight operations that we have. And if some of you cannot visit us in Paris, and for those of you who can't come and visit us in Paris, I'd like to show you a video right now. Welcome to the Skyports vertiport at Pontoise Gourmet Airfield in Paris. This is Europe's first fully integrated vertiport testbed, which is designed to test the entire value chain of advanced air mobility technologies. This is a culmination of a project we've been doing with ADP since 2019. They invested in Skyports very early on, one of our first investors. And it allows us to get exposure to an airport company which has got a global reach, one of the biggest airport companies in the world. And to be able to build a vertiport airside at an operational airport is great for Skyports and ADP. It allows us to do operational testing in a live environment. We can test our technology, make sure it operates with existing aviation traffic. And we can test our people processes and do lots of things behind the scenes that we want to do ahead of our global expansion. And it's a natural step on the journey to permanent commercial operations. As passengers enter the vertiport terminal, they will go through a check-in process where we verify their identity, and then they proceed to the lobby where passengers can wait before their departure. The entire passenger journey needs to be as quick and smooth as possible so that we minimize the dwell time and the overall passenger journey from their origin to their destination. A couple of minutes before the flight, passengers will be asked to start boarding. The gate will verify their identity and confirm that they are designated to their departing flight, and then they will be escorted by a member of staff to the aircraft before they do their pre-departure briefing and takeoff. This vertiport, whilst on French soil, is a great testing environment for us to translate those learnings to other environments around the world. As we move towards our first operational cities, many of which will be with Group ADP, we can take these learnings, the technology we've got here, and use best-in-class practices in other environments around the world. Okay, so moving on to the next slide. This is an actual project that we have won in Dubai. We have a 30-year operation of this vertiport. We're looking at 3 other sites along with this one in Dubai, and that land has been provided to Skyports to be able to develop. So if you can see here, it is actually off the ground. If you look really closely, you can see the cars underneath. So we actually look at these type of areas to build vertiports rather than just on the ground and rather than on the top of a skyscraper. The reason being, it's very hard to bring in that type of power that high up. It's difficult for customers to get in and out. So we think about the entire customer journey, and we're really excited about this project. If you look behind, it's kind of the international airport. In front of that is the actual train station, and then in front of that is our vertiport. And this is what it looks like. It's nothing like a traditional
airport because you don't need to go through the types of security checks that are necessary in the international airport. So because I only have a little bit of time left, I mean, I'd love to stand here and talk to you guys all about our company for as long as you would let me. But I'd like to move on to, you know, how we're actually getting to this point where we understand what the routes in the sky are going to be like. Scaling drone deliveries or scaling a UAM is going to happen first through drone deliveries, in our opinion, and you know, logistics, right? Because boxes, frankly, aren't scared of flying on airplanes. So we're making sure that we're leading in this area as well. And you know, we recently, at the end of last year, joined a joint venture here or we created a joint venture here where we are actually operating in Busan and Yeosu, delivering to ships that are anchored out at sea via drones. And by doing these kind of things, cross-island delivery in Jeju-do, in Yeosu, and in participating in some of these projects, we can build these type of infrastructure, starting out with small containers and moving to a larger infrastructure as well. We are flying from, for example, the UK to Singapore. We'll be flying soon from Yeosu City to Gyeonggi-do, for example. Some of our drones can fly 120 kilometers, right? So what we're doing is we're really trying to build those routes so that when time comes to fly larger aircraft, we're already going to know what those routes look like. So based on just the data that we have, we're able to tell the drone where to go remotely. We're able to operate the drone remotely, and we're able to learn a number of things by doing that, to be able to provide the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future AAM. We use it in the maritime industry, you know, for delivery to rural areas, surveillance, and you know, we have built out air traffic control to be able to do that, detect and avoidance, things like that. Some of the drone services that we provide are in Singapore. This is an actual cash to master capability where we would provide US dollars to the master of the ship. Typically, they would use launch boats to do something like that. That would take, you know, 1 to 2 hours. The person would actually have to climb up on the ship. And so we're reducing the footprint that these shipping companies have by utilizing our drone services. And there's just a great number of different things that we can be doing to be able to actually move forward in this industry. My last slide that I'll show here is just, you know, we only operate in areas and in countries where the government is really, really involved, and they're supportive. And we see that here in Korea, and we love that. But, you know, the regulation of vertiports extends beyond the civil aviation authorities. There's a firm commitment of the whole of the government approach to AAM. And it can't just be R&D. It can't just be POCs. It's got to be real, you know, commercial solutions. And we're here to be able to help Korea with that, help Korean companies do that. And we're here to look for partnerships where we can go ahead and move forward with the things that you would like to do and the things that we would like to do. So with that, I'll end my presentation for today. Thank you so much. 네, 시간을 살짝 초과하셨습니다.
미첼 윌리엄스 한국 지사장님 이야기 이제 잘 들었고요. 우리나라 최대 종합 방산 업체이죠. 엔진에서부터 발사체에 이르는 제일 큰 회사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홍재기 부사장님께서 다음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홍재기입니다. 오전 세션에 발표를 하셨던 LIG넥스원의 신익현 부사님 계셨죠? 저도 공군에서 32년 정도 전투기 조종사 생활을 하고 2017년 3월에 전역 공군 소장으로 예편을 했고요. 지금 하나그룹에 온 지는 한 6년,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오늘 주제가 대한민국의 미래, 첨단 과학기술과 방위산업인데요. 아마 첨단 과학기술이라는 건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인데 그 중에 저는 조금 더 그 스코프를 좀 좁혀서 방위산업과 연계된 굉장히 핵심적인 항공 엔진, 항공산업의 핵심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항공 엔진 쪽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지금 뭐 굉장히 지면을 통해서 또는 SN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또 회자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뭐 K-드라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국내에서 있는 분들은 사실 그런 걸 실감하기 어렵죠. 저도 뭐 K-pop, 뭐 BTS 이런 얘기 할 때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었거든요. 실제 K방산이라는 말을 했을 때도 저는 물론 방산이라는 방위산업에 오랫동안 종사를 해왔고 실제 군에 있을 때도 뭐 공군에서도 일했고 뭐 사령부급 또는 뭐 국방부에서도 여러 번 일했고 방위사업청에서도 일했지만 K방산이라는 걸 얘기할 때 처음에 저희들도 야 이게 뭐 우연히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 K방산이라는 그런 위상 또는 뭐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마켓에서 인식하는 그런 K방산의 위상은 확고해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대신 이제 이런 모멘텀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미래의 먹거리 또 우리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거 또 세계 경제 또 세계의 어떤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건가가 상당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70년대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ADD가 1970년에 만들어졌죠. 그때는 정말 뭐 소총을 가져와서 베끼는 정도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 우리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또 나름대로 독자적인 개발을 해서 지금 2000년대 들어서는 우리가 이제 성숙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무기를 만드는 시대가 왔다. 예전에는 방산 업체들도 물론 수익률도 낮고 규모도 작았지만 이제는 방산 업체가 국가의 돈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나름대로 투자도 하고 뭔가 수익 모델을 만들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원래 이제 그 처음에 2001년도에 그 K9 자주포가 이제 튀르키예 수출을 했었고요. 지금 보면은 중동 쪽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 핀란드, 그다음 뭐 지금 뭐 폴란드 엄청나게 지금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뭐 TO10이나 FA50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거기에 엔진을 공급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필리핀 출장을 다녀왔는데 인도네시아, 필리핀, 엊그제 성사된 그런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아까 뭐 그 카이 부사장께 윤정호 부사장께서 그런 얘기 하셨지만 앞으로 미국에서 그쪽 고등훈련기 말고 실제 이제 파이터 리드인 프로그램에서 이제 가상적기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전에 하는 그런 훈련에 투입되는 그 전투기 소유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게 된다면 아마 명실공히 우리 한국 방산이 글로벌의 위상은 확실해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는데 저희도 이제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 나가야
바람직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뭔가 어느 중요한 지금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아까 잠깐 뭐 주제를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제 외형적인, 특히 이제 아까 여기 좀 뭐 언급이 되지만 기체 중심의 외형적 성장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실제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예를 들어 뭐 핸드폰들을 만들 때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아주 몇몇 독점적인 업체들이 그 수익을 향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엔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거의 한 40년 동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전에 삼성 항공에서도 그렇고 많이 오랫동안 뭐 역량도 쌓아오고 했지만 실제 엔진은 아직도 우리가 많이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엔진에 대해서 오늘 좀 주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뭐 전투기 조종사로서 32년 동안 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엔진에 아주 익숙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엔진 보시면은 저도 처음에 그 전투기를 봤을 때 이 쇳덩이가 어떻게 날지? 근데 날아가더라고요. 꼭 우리가 베르누이의 정리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엄청난 추력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 날아가는 거거든요. 실제 앞에 보면 압축기가 있죠. 압축기가 있고 이 압축기에서 뭐냐면 그 바깥에 이제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속도의 영향도 있고 실제 저 터빈에서 돌리는 어떤 흡입력에 의해서 공기를 흡입합니다. 그리고 저 컴프레서라고 하는 압축기가 굉장히 많은 RPM으로 돌아가면서 공기를 압축시키죠. 압축을 시켜야지만 나중에 이제 연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저 압축기를 들어간 고도로 압축된 압축 공기는 연소기로 들어가서 저기 보기품이라고 있는데 저 보기품에서 여러 가지 장치에 의해서 연료가 연소기로 들어가고요. 압축된 공기와 연료가 뿜어져 나오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그 스파크를 일으켜서 버닝을 시키게 되면 이제 연소를 하면서 나오는 그 추력, 이게 폭발을 하는 거죠. 폭발력이 결국 나중에 이제 항공기의 추진 동력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터빈을 지나면서 터빈은 또 다른 모든 엔진의 액세서리를 돌려주고 전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후기 연소기라는 걸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애프터 버너라는 게 있어서 터빈에서 나온 그 배기가스를 한 번 더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더 폭발을 시켜서 뒤에 나즐을 통해서 배기가스를 분출하는데 그 동력을 가지고 전투기가 움직이는데 사실은 그 후기 연소기에 들어가는 그 연료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투기 조종사들도 아주 급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예를 들어 적기와 교후했을 때 아주 급박한 상황이나 어떤 뭐 최대한의 기동이 필요할 때, 왜냐하면 연료 소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료를 그렇게 함부로 낭비할 수 없거든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저 엔진을 보면 나중에 또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엄청난 고온을 견뎌야 되고요. 물리적으로도 엄청난 회전력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견디는 어떤 소재라든가 물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정교함 이런 것들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 항공기술의 융합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엔진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여기 오른쪽 지금 그림 그 도표 상단에 보시면 엔진 제작사라고 되어 있죠. 그 우측에 보면 롤스로이스, 제너럴 일렉트릭, 그 다음에 프레드 앤 위트니 이렇게 세, 물론 뭐 사프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엔진 제조업체가 있지만 실제 이 엔진은 이런 세 업체가 주도할 정도로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엔진이 관심이 많았지만 실제 할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대략 어떤 그 무기 체계를 만드는 어떤 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볼 때 한 10년 이내면 생산을 하거든요.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엔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걸리고 또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되고 그에 맞는 또 수요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엔진 개발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한번 저희들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엔진 개발을 성공하게 되면 7번째 나라가 되는데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일본,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터키, 인디아. 근데 뭐 일본 정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전부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오른쪽 그림 그 다이어그램 보시면 선진국을 바깥에 테두리로 따졌다면 우리가 이제 한 40년 동안 엔진을 조립하고 생산하고 부품을 만드는 건 했는데 우리가 완전하게 설계를 하고 우리 거 독자 모델을 갖지 못했거든요.
그 쭉 보시면은 엔진 조립이나 부품 뭐 생산 같은 거는 거의 선진국 수준이고요. 설계라든가 밑에 이제 뭐 이제 설계 해석, 그다음에 엔진 종합하고 시험 인증, 소재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미흡한 편입니다. 마침 이번 정부 들어서 12대 전략 과제에 선정이 돼서 앞으로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발전을 시켜볼까 합니다. 아까 지금 구분해 놓은 것들을 좀 브레이크다운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엔진을 조립하고 부품 생산하는 거는 거의 탑 수준입니다. 벌써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한 9,400대 정도 이미 생산을 해서 납품한 경험이 있고요. 실제로 한 900개 업체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 구성이 돼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발전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체 개발한 엔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국산 무기 체계 중에 유도 무기 있지 않습니까? 뭐 함대함 미술도 있고 뭐 지대지 미술도 있고 여러 가지 미술들인데 지금 저희들이 좀 약간 작은 규모의 유도 무기에 사용되는 그런 엔진들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엔진들은 이제 일회용이지 않습니까? 무기니까 한번 쓰고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수명이고 그렇게 고출력을 내질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수요도 많았고요. 우리가 그런 능력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고효율, 고신뢰성, 고출력, 장수명으로 가려면 갈 길이 먼 거죠. 그리고 이제 설계라는 게 이제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전체 생산하는 과정 중에 앞에 단에 있는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밑에 있는 과정을 보시면은 소재 개발, 공정 개발, 부품 생산 이런 뒤에 나중에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고려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설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설계 기술을 이번에 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도 엔진 부품을 만들고 있지만 실제 그 소재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소재를 또 개발해야 되고 소재를 개발하는 거를 제조하는 기술, 또 평가하는 기술. 근데 마침 이번에 이제 장수명 관련된 과제가 이번에 나왔고 방사청 주관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마 소재 쪽으로도 상당히 국내 생태계를 좀 만드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예전에는 그냥 뭐 유도 무기 같은 걸 한번 날아가고 끝났지만 이제는 실제 만들어서 성능도 테스트해야 되고요. 또 이게 날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충분한 능력을 갖췄는지 이제 특히 항공기 쪽, 민항기 쪽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가망 인증이라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항공우주연구원도 1000파운드급 이하, 이거는 이제 소형 엔진의 어떤 성능 검증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항우연도 5500파운드 이하급, 이런 소규모급의 그 성능 점검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이제 우측에 보시면 가망 인증 또는 환경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설비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또 갖춰야 되는 숙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는 제가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글로벌 트렌드가 이제는 유무인 복합 체계, 우리가 멈티라고 하는 맨 앤 언맨 티밍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가고, 또 미군도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나온 그 모자이크 워페어, 이제 앞으로는 글로벌 워크처럼 무지 성능이 좋고 비싸고 무거운 것보다는 우리 모자이크 있잖아요. 모자이크 하나하나 조각들은 단순하지만 그런 조각들이 다양한 어떤 임무 속에서 녹아 들어가서 역할을 해주고 그게 네트워크로 연결될 때 그걸 우리가 이제 모자이크 워페어라고 하고, 아까 카이스 총장님께서 뭐 제4군이 기술군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떤 전장 공간이 구분되는 게 아니고 스페이스라든가 사이버까지 포함돼서 멀티 도메인 아퍼레이션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나와요. 그런 것이 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지금 인구 절벽에 자꾸 들어가는데 점점 전투 병력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인기 또는 무인 로봇 소요가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있고요. 그래서 공군도 얼마 전에 이제 4대 핵심 능력 강화를 발표를 했는데 두 번째 나온 유무인 전투비행 체계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이런 고기동 고효율의 항공 엔진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그
아까 우리 저 김태곤 단장님이 15,000파운드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은 업체 입장이니까 좀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18,000파운드급. 여기서 얘기하는 15,000파운드급은 지금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을 지금 카이에서 개발하고 있는 엔진이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후기 연소기 애프터버너를 장착하게 되면 22,000파운드급이 되는데 앞으로 혹시 이제 뭐 함재기용 버전 그거는 더 많은 출력을 요구하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스텔스기 같은 거는 이제 내부 무장을 하게 되면 실제로 더 고성능의 어떤 항공 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어떤 뭐 비전이랄까 타겟이랄까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개발되면 코어 엔진을 가지고 좌측으로 보시면은 수송기라든가 적어도 한 737급 정도 되는 민수용 엔진을 개발할 수 있고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항공기 이제 해군에 들어가는 구축함용 엔진을 개발하는데도 스핀업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정부도 금년 2월에 이제 그 무인기 쪽 엔진을 작체 개발하겠다는 그런 독립 의지를 표명을 하셨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2대 전략과제 안에도 가스터빈 엔진이 지금 반영이 돼서 요번이 아마 우리가 이제 반드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미첼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거버넌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산업체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정부가 앞장서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연구소나 또는 학계가 각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 방산을 지켜보다 보면 특히 새로운 어떤 산업군이라든가 첨단 분야를 가려면은 아까 얘기하시는 홀업 government approach, comprehensive approach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정부가 잘 조직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산업계는 산업계대로의 어떤 역할, 또 연구소는 연구소 나름대로의 역할, 그리고 학계는 인력 양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각자가 해야 될 부분들을 잘 하도록 이렇게 조화롭게 하는 그런 통합적인 노력이 있을 때만 이 어려운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분야는 너무나 어려운 분야고 또 워낙 많은 예산도 들어갈 거고 10년 이상 소요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도 소명감을 갖고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홍재기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엔진 관련돼서 좋은 얘기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발표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독보적인 위성 통신 장비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AP 위성의 김한돌 부사장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AP위성 김한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타이틀이 굉장히 좀 길어졌습니다만 저희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에 앞서서 이제 세계적인 이동통신과 위성통신의 동향 그리고 저희 회사의 기술 개발 베이스 그리고 그런 기술 개발을 해온 베이스로 어떤 통신 장비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런 장비를 통해서 이 방위 산업에 활용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이와 유사한 플랫폼에서 청바지에 까만 자켓을 입고 발표한 게 2007년 정도였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009년 정도에 삼성과 또 경쟁사들이 안드로이드 베이스의 유사한 스마트폰을 출시한 게 2009년 정도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 이후 한 15년 정도가 흐른 지금 그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통신 패러다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앞으로는 이러한 그 스마트폰이 사용이 안 되는 지역에서 써야 되는 그 위성폰 두 개가 결합되는 그런 통합 단말기, 통합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그러한 그 통신 파라다임이 구축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D2D, Direct to Device 또는 그 듀얼 모드 터미널이 앞으로 통신 시장의 그 주 기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거와 이제 발맞춰서 그 저궤도 군주위성 그리고 또 군주위성 그 구현 방식도 그 스타링크라든지 원웨이라든지 이런 컨벤셔널한 방법이 있는 반면에 더 기술적으로 챌린징하고 어드밴스된 그런 그 새로운 그 개발 동향도 지금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에서 앞으로의 그 통신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이러한 추세가 굉장히 주목된 이유는 그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이전에 그 세계 이동통신 시장을 석권했던 노키아가 그 스마트폰의 그 큰 흐름에 같이 타지 못하고 도태됐던 그런 중대한 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선례를 밟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동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AP성의 그 연역과 기술 개발 베이스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스마트폰이 사용이 안 되는 그 특수 지역 또는 특수 상황에서 써야 되는 그 위성폰 그 개발을 지난 한 23년간 그 세계 4대 그 위성 이동통신 그 사업자인 그 두바이의 뚜라야하고 계약을 맺고 수십 종의 그런 그 위성 단말기를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이런 위성 단말기의 핵심 부분이 되는 그 모뎀 칩을 저희 자체 개발을 해서 그 SOC, AFE, 그 다음에 RF 그 모뎀 칩 세 가지를 개발하고 그러한 기술 그 베이스를 바탕으로 이러한 위성 단말기를 수십 종 개발해서 지금까지 납품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체 위성을 갖고 있다면 지금 뚜라야 그 위성과 뚜라야 네트워크를 쓰고 있지만 자체 위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이러한 그 거의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단말기를 활용해서 국방 쪽 또는 다른 분야에도 우리나라가 그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차트는 이런 단말기의 핵심이 되는 그 기본 그 모뎀 칩과 거기에 부수되는 스택 소프트웨어, 그 소스 코드 개발, 그러한 기술 기반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그 위성 통신 분야 말고 저희가 또 위성체, 그 다음에 위성체에 들어가는 그런 중요 부품 유니트 레벨의 개발을 지난 한 15년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 국가 발주 그 위성 사업에 소요되는 위성 온보드 컴퓨터라든지 그 자료 저장 장치라든지 그러한 핵심 부품을 개발해서 제공을 해왔고 오늘 원래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누리호 3차 발사 이전에 작년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탑재된 위성이 저희가 만든 PB셋이 있었고 그 PB셋에 그 같이 탑재해서 올라간 그 큐브셋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PB셋, 그 누리호의 성능 검증을 위한 그 성능 검증 위성 PB셋을 저희가 개발했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향후에도 그 다임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저가의 그 고신뢰도 위성을 계속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몇 가지 차트는 그런 그 위성체에 들어가는 주요 핵심 부품, 온보드 컴퓨터를 비롯해서 자료 저장 장치, 또 그리고 그 테스트 장비 등등을 개발한 그 트레이스가 되겠고, 지금 보시는 이 위성이 작년 6월 21일 날 누리호에 실려서 올라간 성능 검증 위성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사업 초기에 그 시작할 때는 약 100kg 규모의 위성으로 시작이 됐는데 여러 가지 그 요구 조건이 좀 추가되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한 170kg 남짓의 그 소형 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102.2억이라는 아주 그 적은 예산으로 이 소기의 그 미션을 달성한 아주 고신뢰도의 위성이 개발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거의 1년이 지난 지금도 무사히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시 정도 또는 일정이 뭐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리호 3차 발사 때 예상되는 유사한 그 발사 시퀀스가 작년 6월 21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4시에, 오후 4시였다고 기억이 되는데 4시에 발사가 되고 약 140초 이후에 분리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성 자체 그 자세가 안정화되고 그 이후에 성능 검증 위성이 싣고 올라왔던 4개의 그 큐브셋이 순차적으로 디플로이가 돼서 우주 공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비행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이제 교신 상태가 그 이후에 연속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검증위성 자체는 지금까지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운영 사례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 작년 6월 21일 날 발사 직후에 약 14분 35초, 875초 이후에 정해진 궤도에 도달을 하고 발사체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 자세 안정화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콘택트가 41분 36초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까지가 굉장히 참 숨막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참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지만 내일 또 유사한 오늘 저녁 또는 그 다음 누리호 3차 발사 상에 이제 이런 유사한 시퀀스가 진행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차트는 성능 검증 위성이 싣고 올라왔던 큐브셋이 사출관에서 분리가 되고 나서 자세가 이제 틀어지기 때문에 자세가 안정화되는 그러한 시퀀스를 보여주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상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날랜드를 통과하는 그런 위성의 컨피규레이션 상태에서 싱글 이벤트 업세트가 발생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업셋이 일어났지만 자체 자정 능력으로 다시 정상으로 복귀해서 지금은 다시 정상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위성 파트하고 통신 파트 두 분야를 23년 동안 개발해온 전체 트레이스를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온보드 컴퓨터라든지 위성 자세 저장 장치 그런 유니트를 포함한 핵심 장비와 더불어서 지금 PB셋을 발사하고 나서 전체적인 체계 종합 기술을 확보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 통신 분야에서 그런 또라이 위성을 중심으로 한 위성 단말기 또 이제 단말기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핵심 모든 칩 기술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임박한 계획과 장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 위성 파트와 통신 파트 그리고 이게 접목되는 분야의 시너지가 창출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저 디맨드라든지 마켓 트렌드라든지 또 AI라든지 또 그런 빅데이터 이런 뉴 웨이브 테크놀로지가 융합이 돼서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업 분야나 응용 분야가 도출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일단 가장 임펜딩한 플랜을 말씀드리면 위성 파트 쪽에 저가의 다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성체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위성 통신 쪽에는 SSP라고 부르는 스마트 새틀라이트 폰 위성폰과
스마트폰이 그 결합되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SSP라는 것은 이미 출시가 된 애플 아이폰 14라든지 또 올 여름 정도 삼성에서 출시가 될 거로 예상되는 갤럭시 후속 모델에서 구현되는 똑같은 기능을 저희는 기존의 특정한 스마트폰 모델을 베이스로 저희가 개발한 모뎀 칩 3개를 추가하고 또 잠정적으로 위성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슬림 안테나를 장착해서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그림으로 아이폰 14이라든지 또는 올 연말에 출시가 계획되고 있는 스타링크 테슬라 폰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경쟁 상품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이폰이나 또 하웨이 폰이나 또는 삼성 폰이나 또는 테슬라 폰과 비교해 보면 유사한 컨피그레이션 팩터, 폼 팩터와 유사한 성능이 있지만 저희의 장점은 기존의 데이터 텍스트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이스 통신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폰의 출시 시점이 내년도 초반 또는 올해 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폰은 조금 그보다 늦은 내년 봄이나 여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S폰이 1단계에서는 뚜라이 네트워크를 쓰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 자체 위성을 확보해서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체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은 저궤도가 아닌 중궤도에 총 66개의 위성을 올려서 저희 자체 거의 지구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자체 위성망을 확보해서 위성폰과 스마트폰이 결합된 그런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방위 산업을 어떻게 활용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대형 통신 장비가 아니라 그런 SSP에서 파생되는 소형 경량의 단말기를 군 병사나 장비에 장착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인 위치 추적이나 상태 정보에 대한 파악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군 전술 작전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기존에 있는 맨팩 개념의 그런 무거운 장비 대신에 경량, 소형화된 통신 장비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경에 북한의 드론이 남한으로 날아와서 여러 가지 이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만 저희가 만든 이런 소형의 단말기를 활용하면 드론 통신에도 여러 가지 각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기존의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메인 드론의 부수적인 드론으로서 여러 가지 군집 비행을 통해서 효과적인 전술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세계적으로 위성 통신과 이동 통신의 상황은 굉장히 중대한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상폰과 위성폰이 결합되는 추세라든지 또는 그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방위 산업의 적용이라든지 또는 AI하고 빅데이터의 결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덕트라든지 그런 중대한 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비록 작은 회사지만 저희의 자체 기술을 활용해서 방위 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기여의 기회가 사업화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런 작은 기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기업들과 다른 산학연의 합동에 의해서 그런 힘들이 모아진다면 우리나라가 진짜 항공우주의 진짜 진정한 강국이 되고
이런 방산 분야에서도 그 방산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계속 발전되는 그런 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세 분 연사님의 이제 발표를 들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토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플로우에서 올라온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미첼, 지금 여수에서 운용하는 드론 화물 서비스의 부피, 중량, 그리고 시간 체크가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So we operate anywhere between, in Yosu, in the port, we probably stay within an 8-kilometer radius. We can carry about 12 kilograms that distance. And that's just because we are, we're delivering things like larger orders for the people on the ships. So typically it's like cellular phones so they can call their families. It's Yushim chips. It's hamburgers. It's pizza, beer, stuff that they want to be able to get easily. And we have an application to be able to do that. There's also the application for bunker samples to be sent to the labs via our drones, to be brought back to the labs, and water samples and things like that. So 12 kilograms pretty much make sure that we can carry that. And then if we have a large order, we'll have to fly that same route back and forth maybe 5 or 6 times to be able to do that. 네. 또 이제 궁금한 질문은 일단 한 분씩 다 이렇게 하도록 하시고 또 필요하면 시간이 남으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지기 부사장님, 엔진을 이렇게 개발하시는데 지금 사실 어떤 기술적인 걸림돌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또 같이 참여해서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역할하는 분야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엔진이라는 건 이제 종합예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 쪽, 그쪽 분야는 사실은 대기업이 거기 전력 투구하기는 조금 약간 제한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강소기업들이 그런 소재 쪽, 그 대신 그 소재도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 결국 시간이 결국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특히 강소기업들이 그런 소재 부분을 잘 발전시키게 되면 비단 우리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고 사실 글로벌 아까 말씀드렸던 롤스로이스, GE, 프레드 앤 위트니 이런 어떤 엔진 제작 업체들이 이쪽으로 소싱해서 우리 업체들도 또 그쪽으로 납품도 할 수 있고 글로벌 마켓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엔진이 그런 측면에서 특히 소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중소기업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는 분야입니다. 감사합니다. AP 위성 김한돌 부사장님, 사실은 일론 머스크의 굉장히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우주 쪽에 있어서 스타링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상업적, 결국 우주 공간을 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몇 개 이런 저기가 아니고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그걸 끌어낸 것이 큰 기여라고 보고 있어요. 4만 개의 위성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거를 띄워올리기 위한 발사체들에 대한 비용, 이게 결국은 이제 우주 쪽의 산업이다, 또 방위 산업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제 스타링크와 같은 그런 대규모 군집 통신 위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목이 잠겨서. 올 1월 달 정도에 스타링크 코리아가 통신 기관 사업자 신청을 했고, 올 5월 한 10일경 전화해서
통신기관사업자 등록이 완료됐다는 그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스타링크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지상망이 잘 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 스페이스 인터넷이나 다른 서비스가 사업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디펜스 쪽에 그 활용 분야는 충분히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아마 스타링크 코리아가 한국에 진출한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이 아닌가라고 짐작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방위 산업의 활용뿐만 아니라 민 쪽의 그 수요를 봤을 때도 스타링크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지만 저희도 그에 대항하는 그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이나 여러 가지 여건은 돼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우리의 그 인식이나 그 의지에 딸렸다고 보고요. 그 제가 아까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회사가 비록 작은 회사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 중에도 그 SSP라는 그 스마트 새틀라이트 폰이란 그거의 플랫폼을 그 지금 기존의 트라이 위성을 안 쓰고 우리 자체 위성을 올려서 위성망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2단계로 그 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가 정지궤도에 하나 위성을 올리는 게 있고요. 그게 되면 스타링크가 구상하는 그런 뭐 미군에 대한 뭐 통신 서비스와 유사한 거를 우리 위성을 써서 우리 단말기를 써서 한국군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민간 쪽의 활용도 마찬가지로 그 궁극적으로 저희가 중궤도에 66개를 올려서 거의 지구 한 90% 이상을 커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물론 많은 예산과 그 여러 가지 그 인력이 드는 큰 대형 사업이지만 그게 된다면 그 스타링크에 대항할 수 있는 지금 스타링크가 2단계 있습니다. 그 V1, V2가 있는데 V1이 그 한 200km, 300km급의 그 위성을 여러 개 올려서 주로 그거는 데이터 레이스에 치중해서 그 진행한 사업이고 그 데이터 레이스만 갖고 안 된다는 거를 스타링크가 간파하기 때문에 V2에서는 안테나가 더 큰 거의 1.5톤급의 위성을 대량으로 올려서 그 모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V1, V2가 결합이 돼서 그 궁극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미호콤 사업도 그게 구현만 된다면 그런 스타링크에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그 지원을 해주시고 또 후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셸, 우리 미셸 윌리엄스 지사장님이 우리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좀 통역 없이 다 알아들으시고 지금 답변해 주시는데 사실 UAM, AAM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굉장히 큰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언제쯤이면은 이용할 수 있게 될까요? I can honestly say the future is now. There are, OEMs that are applying with the regulatory bodies in Europe and in America, the FAA. I think Joby and Volocopter are the two OEMs that we see being the fastest. For Volocopter, they are expecting to fly and have announced publicly that they're expecting to fly for the Paris Olympics next year. And Joby is expecting to be certified and flying by 2025. 감사합니다. 홍재기 부사장님, 아까 우리 이제 사전에 좀 여쭤보려고 했던 거, 제가 이제 발표했던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 이 절충 교육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 좀 중소 중견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부사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약간 주제가 좀 다른 분야이긴 한데 사실 저도 예전에 방사청에 이제 잠깐 근무를 했었는데 저는 절충 교육의 어떤 전략적 어떤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외국 업체가 우리에게 수출을 하고 이제 절충 교육 의무를 갖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업셋을 해소해야 되는데 내가 해소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 해소해야 되는 조직 입장과 또 그걸 요구하는
쪽의 입장이 서로 너무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절충교육에서 우리가 얻는 것도 별로 없고 실제 그쪽 절충교육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저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기술 이전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 그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확보한 기술인데 기술 이전을 해주겠어요. 그런 것보다는 사실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뭐냐면 그런 서플라이 체인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거든요. 거기에는 가망 인증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요. 실제로 수요처를 못 찾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술을 개발해도 그 서플라이 체인으로 들어가는 데는 엄청난 배리어가 있거든요. 차라리 절충교육의 어떤 승수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런 OEM들, 그 절충교육 의무를 져야 되는 OEM들에게 부과해주고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뭐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그런 어떤 그 서플라이 체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만들어주면 실제로 전략적으로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우주항공과 기술과 방위산업은 굉장히 이제 사실은 핵이라고 볼 수 있죠. 방위산업의 핵이기도 하고 민수산업 쪽에 키워갈 수 있는 핵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 관련해서 우리 세 분 연사님 모시고 이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상으로 이걸 마치도록 하고 세 분 연사님께 감사의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해주신 좌장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제 이 현업과 또 연구 현장에서 겪고 계시는 어려움 뿐만 아니라 향후 과제들까지 진솔하게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나 멋진 기술들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한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소식들 들려올 수 있기를 저 역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